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경제 5단체가 조속한 노동개혁을 요구한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최근 경영계는 물론이고요. 사회의 핫 이슈라고 할 수가 있죠. 단연 노동개혁, 노동구조개혁인데요.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오늘은 경제 5단체가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은 특히나 이 노사 간의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파견 근로와 관련한 규제의 대폭 완화를 요구를 했고요. 임금 개편,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도입이 골자였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5단체 입장은 무엇인지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제 5단체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노동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고요. 네. 첫 번째로는 어쨌든 그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관계법 제도들을 이번에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각종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 관련된 제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파견 근로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지금까지의 현장에서 연공급으로 운영되어던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노동계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렸고요. 아마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임금 체계 개편의 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도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나 시스템들이 결과적으로 현장 단위에서 노사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노조의 과도한 요구 부분들이 협상장에서 대등한 힘의 균형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체 근로 제도 등 일부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정부가 강하게 노동개혁을 해야지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또 한국노총에서도 노사정연회 복귀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게도 좀 발빠르게 오늘 긴급으로 기자회견을 하신 건가요? 네, 일단은 지난 27일 날, 지난주 27일 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제기가 되면서 이번 주 중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노총도 그 대표자 회의 전에 기본 입장을 밝혔듯이 저희들이 노동개혁 관련해서 생각하는 기본 틀, 원칙들을 이번에 긴급하게 모여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겁니다. 예. 약간 좀 급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지금 경총에서 발표하신 걸 들어보면, 경제 5단체가 발표하신 걸 들어보면은요, 한국노총이 이 노사정연회 복귀하면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맞부딪힌다는 느낌이 들지 협상을 한다는 느낌은 지금은 안 드는데요. 네, 일단은 지난번 결렬되기 이전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새롭게 재개되는 논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요 노총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될 수가 없는 의제라고 하면서 불가 입장을 견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제기가 된 만큼 이 문제 역시도 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논의하기를 희망을 하는 바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일반 해고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화하고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노총은 배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완화를 해야지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 특별한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그 일반 해고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근로계약 해지 제도를 법정화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취업규칙을 통해서 결정되는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변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변화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손치더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사실상 그 다른 나라에서도 법제화시켜서 그 부분이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했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또다시 현장 단위에서 그걸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침만으로는요. 그래서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사후적인 갈등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법률로 제정할 것을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근로자 동의 없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어디고 거기가 법제화가 돼 있나요? 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들하고 똑같은 취업규칙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의 노동계약법을 보시면은 그 근로조건 변경 관련해서 사후 전반적으로 그 변경된 내용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서 합리성도 있고 객관성도 있어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가 그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 동안 판례를 통해서 누적된 것을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네.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변경이 아니라 예. 사회적 상당성과 해당된 기업의 노사 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그 동의권을 남용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사회적 타당성이요. 예, 사회적 상당성이나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성. 네, 예. 네, 예. 근데 이게 좀 유권 해석에 따라서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거든요. 예. 저희들 나라에서도 예. 이 취업규칙 변경 관련해서 그 사회적 상당성 개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는 걸로 해서 아마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 그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안을 만들면서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의 대법원에서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려를 해서 판례를 정리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했듯이 저희들도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쭉 누적돼 왔던 것들을 감안을 해서 네. 반영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부분은 상당 부분 그 법제화 한다 손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유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랜 동안 그 축적을 통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 사회적 상당성을 가지고 예.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 또 일본과 우리나라가 완전히 똑같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요. 네, 근데 이제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된 예. 법리적인 법제화였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법제화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현장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네. 사업부에서 판단했는 부분들을 입법화하는 문제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큰 예.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이게 바로 이제 임금 피크제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임금 피크제는 사실상 그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임금 피크제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고, 네. 실질적으로 연금급을 바로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정년 60세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 생긴 여러 가지 비용 부담 부분들을 양보를 요청을 한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특히 능력 중심에 맞추어서 네.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오늘 기자회견 때 보니까 정부 지침대로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네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거나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정부의 네네.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예,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지도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그 지도를 받아서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더라도 사후적으로 근로자 측에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투었을 경우에 네. 여러 가지 혼란이 오히려 더 증폭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강제성 명확하게, 있도록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법제화를 해야지만이 사업부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맞춰서 판단을 내릴 거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반드시 예.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노동계에서 보기에는 법제화는 더더욱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이든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독일이 되었던 네덜란드가 되었던 근처의 나라들에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선진국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논의될 때 노동조합의 반발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 나라도 물론 노동계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국가 전체의 미래의 노동시장,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 모두를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개혁하지 않으면은 예. 향후에 새로운 일자리 찾기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기업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적극적으로 노동개혁을 설득하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체적인 고용률 상승을 위한 것인가요? 예,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예. 실질적인 일자리의 창출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기업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네.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도 크게 맞추어서 네.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예.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 1월부터 정년 60세에 따라 의무화에 따라서 기업들이 사실상 신규 채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든지 또 네.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와서 개별 그룹사 차원에서 채용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뒷받침전 제도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 그러면은 네네. 이게 어떤 식으로 보면은 제가 과장된 해석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정규직 노동자 노조의 양보를 굉장히 많이 촉구를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재계에서는 어떤 걸 하실 건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정년 60세 법에 따라서 신규 채용 여력이 급격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 그동안의 신규 채용 인력을 가능하면 유지하고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자나 네. 인력 채용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통상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정년 60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쪽에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새롭게 일으키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희들이 향후에 지속 가능한 기업의 경쟁력 유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부분도 동시에 창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 좀 아프지만 그런 부분들을 선진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를 해서 우리도 보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바꿔야지만이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선진국에 걸맞는 일자리 알겠습니다. 창출뿐만 아니라 예. 국가 경쟁력도 유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부분을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네, 노동계가 답해야지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합의나 협상이 좀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경영자 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뿔뿔.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네,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골든 포트폴리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이슈로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라디오 자산 골든클럽. 특별한 자산 컨설팅을 원하십니까? 맞춤형 금융 포트폴리오 정보가 있습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네, 상위 0.1% 자산가를 위한 개인 맞춤형 금융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골든 포트폴리오 시간에 다룰 사연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예. 상당히 수입이 좋아서 저축을 많이는 하고는 있는데, 그냥 불입만 하거나 그냥 두고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50대 사업가의 사례입니다. 네. 이분의 경우는 매월 평균적으로 한 월 4천만 원 정도의 월급과 임대소득을 벌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거래하는 은행이나 지인의 요청에 의해서 적금이나 펀드, 보험을 편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자기의 자산이 지금 현재 얼마이고 또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해 온 경우입니다. 이거는 돈이 없어서 운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산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경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정도 수입되면은 굉장히 잘 관리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꼬마니까 돈이 부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우리 같은 일반 월급 소득자들은 저축에 여력이 없어서 신경을 안 쓰나. 그렇죠.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적립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는 또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에 다시 매진을 하셔야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하고 다 비슷한데요. 일단 우선은 현재 자산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금융기관도 여러 개 옮겼고 특히 이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보험을 가입한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과거에 보험을 들었던 게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려 그러면은 없기 때문에 과거에 거래했던 은행에 가서 거래했던 내역을 쭉 뽑아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통장이나 보험 증서를 잘 안 갖고 계시는군요. 예, 보통은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냥 어디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방치를 해둬가지고 네. 그게 어떤 의미 있는지도 모르고 지난 것을 지금 현재 있는 통장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통 권하는 방법은 이제 과거에 거래했던 은행의 입출금 통장 거래 내역을 한 5년치를 쭉 뽑아서 자동이체 되었던 내역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네. 그걸로 역산을 해서 그쪽의 금융기관에 가서 통장이나 이런 자산을 다시 뽑아두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그다음에 가입 시기, 만기, 금액, 상품 종류 등으로 해서 엑셀 같은 그 문서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표로 좀 정리를 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보여준 걸 가지고 제가 대신에 정리해 드렸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보통은 이런 분들이 이제 펀드나 보험 같은 경우에 만기가 지난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어떤 거는 계속 불입을 해야 되는데 불입을 중단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 펀드인 경우에는 현재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다음 보험은 보장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불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보험 여러 개 하셨나 봐요. 예, 보통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관계에 의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럼 요청에 의하면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체면상 한두 개 들어주던 게 보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여러 개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 이제 재설계를 도와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험은 이런 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들어줬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이 뭔지, 이게 내한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안 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보험은 너무 이렇게 내용이 다 달라서 보장 내용마다 보험사마다 이 분석이 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 거래하는 은행 PB나 또는 보험 설계사 같은 데 가서 이제 해주면은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제 오히려 그런 보험 설계사 분들한테 잘못 분석을 요청하면은 네. 그분들이 이제 과거 건 다 안 좋고 새로 다시 가입하시라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로운 보험료가 높아질 텐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객관적인 곳에 이제 뭐 거래하시는 믿을 만한 PB라든지 아니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셔가지고 여러 곳의 의견을 들어보셔서 판단하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은 수수료가 초기에 다 지급되기 때문에 시일이 지날수록 적립 금액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보험은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젊었을 때 가입한 것이 보장 내용도 좋고 또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재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해지하는 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펀드도 많이 들고 계셨나요? 예, 이분의 경우도 이제 적립식으로 펀드를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유행하는 펀드들에 이렇게 좀 많이 가입을 하셨고요. 네. 지역도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서 가입하신 경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펀드라는 건 결국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건데, 그리고 위험을 분산해가지고 분산 투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정정한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펀드 정리는 어떻게 주셨어요? 지역별로 몰려 있었다 그러면은 혹시 어느 지역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중국이 많았고요. 네. 그 뒤에는 이제 국내 주식형 중에 이제 이제 가치형 쪽이 굉장히 주로 많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수익이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해외형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좀 많이 나서 조금 회복은 하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냥 전반적으로 수익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적립식이라고 붙고 있지만 이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큰 금액을 부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적립식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거치식 상품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적립식에 의한 어떤 분산 투자 개념도 없기 때문에 네. 금액을 어느 정도 수익이 났거나 어떤 가망이 없는 지역에 있는 큰 자금들은 찾아서 이제 좀 안전한 자산을 돌려주고 향후에 전망 좋은 지역이나 펀드로서 재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보험, 펀드 이런 것도 많이 정리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네네. 식으로 그러면은 딱 정리를 해주셨나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단 자산을 일단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분석에 의해서 이제 일단은 예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지난 것들은 이제 찾아주고요. 그다음에 펀드는 필요 없거나 편중됐거나 또 자금이 많이 모여 있는 또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은 찾아줬고 보험은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해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지를 해주는 걸로 결정을 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현재 불입하고 있는 금액이 이제 약 한 월 수입이 4천 정도 되는데 생활비는 딴 데 있어서 4천을 그냥 거의 불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4천이 다 불입을 해야지만 내년에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단기적으로 써야 될 자금이 있기 때문에 4천을 포트폴리오에 짜준 거죠. 예. 한 3분의 1 정도는 단기 자금, 그 다음에 한 40~50% 정도는 중기에 어떤 자산 증식을 위한 펀드, 네. 나머지는 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나눠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자금은 적금 위주로 했고, 중기 자금은 펀드 위주, 그 다음에 장기 자금은 현재 있는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이 조금 적어서 보장성 네. 보험을 제가 조금 추가해드린 그런 형태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왠지 말끔한 느낌이 드는데요. 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 하나은행 사업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었습니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이고요.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증시 오늘 아까도 내리고 있던데 어떤가요? 네,
오늘도 뭐 한 2% 이상 빠졌고요. 네. 중국 정부가 이제 원래 좀 나서서 그동안은 개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좀 약발이 안 먹히다 보니까 계속 폭락하고 있고요. 중국 증시에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앞으로는 그 시장에서 직접 그 주식 매입하는 것을 자제하겠다. 앞으로는 그 주식을 매입해서 부양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투기 세력을 단속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 방향을 좀 바꿀 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밑에서 이제 주식을 사서 바친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 자체가 이미 뭐 온 세계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정책 효과가 별로 없다. 이걸 기회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팔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과연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시장을 막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제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러면 이제 뭐 시장에 손은 안 되겠다. 그렇지만 교란 행위에 대한 그 감시나 감독 이런 걸 이제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증시 루머 유포자 197명, 거의 200명 가까운 사람을 구속해서 처벌을 이제 했고요. 다 구속되는군요. 네, 여기에는 기자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금융매체 기자가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 이 이유로 이제 구속이 됐고, 증권감독위원회라는 그 감독 기구의 직원도 구속이 됐고, 뭐 증권사 펀드 매니저 물론 다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런 불법적인 그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는 지금 괜찮은데 이런 투기 세력들이나 불법적인 세력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그렇고 미국은 지금 9월 금리 인상설이 다시 한번 또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잭슨홀 회의가 끝났나요? 네, 지난주 주말에 그 잭슨홀 회의, 그러니까 세계 중앙은행의 거물급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세계의 경제 흐름이라든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스럽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여기 원래 이제 대부분 그 연준 총재,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 이런 각 중앙은행의 거물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제닛 옐런 연준 의장도 불참했고, 또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불참했고, 그래서 이제 그 회의의 그 위상 자체가 지금 낮아졌다. 이런 좀 평가가 있고요. 그 2인자 격으로 이제 연준의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 부의장이 참석을 해서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애매모호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문제가 얼마나 그 미국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주 정도 있으면 그 연준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전까지 나오는 주요 경제 상황들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잘 체크해 보겠다.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한 가지 이제 단서가 될 만한 말이, 물가가 2% 달성될 때까지 그 긴축을 기다릴 수 없다. 이 말을 이제 했는데, 요거를 두고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올리는 쪽으로 좀 기운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참석했던 연준의 다른 그 관계자들 이제 얘기한 게 워낙 이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어떻게 좀 명확한 그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혼란스러워졌다, 안개속으로 빠졌다. 그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네요. 네, 각자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른 말들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노이즈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때 초식남이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보다는 가정 그리고 육아에 신경 쓰는 남성들이 많아져서 육아 때문에 직장 바꾸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가 될지 참 뭐 모르겠는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을 거의 따라가니까. 네. 네. 일본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쿠멘이라고 합니다. 이쿠멘. 네, 네. 이쿠멘. 이쿠지라고 해서 이제 육아를 의미하는 일본어가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남성을 의미하는 맨이라는 말을 합쳐서 이쿠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보다는 이제 가정생활 그리고 아이와 함께 즐기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수입이 줄더라도 예. 이제 가족과 같이 하겠다.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고 육아에 참여하고 싶다는 아빠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런 환경을 찾아서 직장을 옮기고 있다는 건데 이 총무성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를 보면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남성 수가 5,000명 정도였는데 네. 10년 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한 결과 1,200명, 그러니까 거의 2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가사나 육아에 현재 수준 이상으로 관여하고 싶다 이렇게 답한 아빠들이 58% 정도. 그래서 이게 2005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게 일본 사회의 어떤 그 변화가 예. 통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현재 일본 기업 문화에서는 일과 육아,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후 9시 이후에 귀가하는 아빠들이 전체의 40%.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좀 똑같이 예. 어떤 기업 문화가 좀 비슷한데 야근이 네. 많고, 네. 예, 뭐 집에 오면은 뭐 한 10시 정도 돼가지고 애 자는 모습 보고 그렇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 아빠들이 퇴근을 해서도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만들 수 없다. 이게 이제 85%의 그 아빠들이 그렇게 고충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직장을 옮겨서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싶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보여요.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이제 예. 그 워킹맘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죠. 결혼을 꺼리는 것들이 바로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인데 네. 이런 부분을 분담하는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된다면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결혼을 일단 예. 꺼리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로 좀 이식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쿠맨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유 말고도 일본 직원들이 요즘 회사를 많이 바꾼다면서요? 예, 일단 이제 기업 문화를 좀 많이 바꾸고 있는 게 주 4일 근무를 하는 그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고. 어디가 주 4일인가요? 유니클로라고 우리나라도 예. 들어와 있는 그 유니클로로 유명한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그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부터 주 4일 근무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건 아니고 8시간씩 5일 일하던 걸 예. 10시간씩 4일 일하는 걸로 해서 일하는 시간은 변화 없기 때문에 월급도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 더 이제 쉬는 날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해요. 괜찮은데요? 네. 예. 괜찮아요. 네,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또 이제 종합 상사인 이토추 상사나 뭐 자동차 관련 회사 덴소 이런 데는 예. 야간 작업을 금지시키고 아침 근무를 좀 촉진하는 제도를 좀 도입하고 있고요.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워킹맘들에게 재택근무를 보장하고 네. 뭐 자녀 학교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한 휴가를 허용하고 방학 기간에 아동보육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제 인재 유출을 단속하기 위해서라고 예. 합니다. 그 일본 기업들에서 이직을 하는 그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우리로서 이제 부러운 게 일본 대졸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95%를 넘는다고 하고 지금 일자리가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근무 조건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회사로 그렇군요. 떠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랑 시차를 두고 앞서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느껴지고 네네. 인구 감소나 네. 저출산이나 이런 게 이제 한계에 달하니까 네. 변화를 추구하는군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5788님 외 3분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